아담을 기다리며. 에필로그. 아담이 2살쯤 되었을 때 그의 동생이 태어난 바로 뒤부터 나는 돌고래 꿈을 꾸기 시작했다. 늘 같은 꿈이었다. 내가 유리처럼 잔잔한 바다의 해변에 서서 해가 뜨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때 갑자기 돌고래가 내 앞에 해면을 뚫고 하늘로 솟구친다. 아무리 여러 번 똑같은 꿈을 꾸었어도 늘 나는 놀란다. 지느러미와 몸통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비긴 햇살 속에 다이아몬드 조각들처럼 흩어진다. 돌고래는 잠시 공중에 걸려있듯 하다가 호를 그리며 내려와 바닷속으로 다시 사라진다. 그 시점에서 나는 항상 그 돌고래에게 가고 싶은 강렬한 욕망을 느꼈다. 나는 깊고 익숙하지 못한 물에 대해 겁을 먹고 물로 걸어 들어간다. 나는 철저하게 육지 동물이다. 항상 깊은 물이 무서웠고 특히 어스름 속에서는 더했다. 돌고래에게 가고 싶은 열망이 나의 두려움을 간신히 이겨 나는 겁먹은 채 한 걸음 한 걸음 바닷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그때 나는 항상 눈을 들어 바다 쪽을 바라보면 아담도 물속에 있다. 아담의 연한 금발머리가 바로 수면 위에서 반짝이고 돌고래와 같이 놀고 있다. 그 둘이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소리로 서로에게 말하는 것이 들린다. 그리고 발밑이 바닥이 사라지고 나는 가라앉으며 겁에 질려 허우적거린다. 나는 더 나아가고 싶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전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다가 깨어난다. 그 꿈에서 벗어나는 데는 늘 좀 시간이 걸렸다. 눈을 세게 비비고 침대에서 나와 물을 한 잔 마실 때까지도 꿈속에서 나를 압도했던 그 열망이 칼날처럼 날카롭게 남아 있었다. 어떤 때는 몇 주씩이나 계속되기도 했다. 그러다가 그것이 기억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면 어느 날 밤 다시 같은 꿈을 꾸는 것이었다. 이 일이 2년쯤 계속되었다. 꿈을 꾸고 나면 매번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몇 시간씩 생각하곤 했다. 나는 프로이드식의 자유연상과 형태 분석을 시도해 보기도 하고 꿈의 언어 해석이라는 책을 읽어보기도 했다. 끝에는 나는 항상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꿈속의 돌고래는 우습게 들리겠지만 꿈속의 돌고래는 그냥 돌고래를 의미한다는 것이었다. 사랑스러운 표정과 아주 사교적인 성품을 가진 지능이 높은 해양 포유류. 나는 난데없이 돌고래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된 것이 좀 유감스러웠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꿈은 자꾸 되풀이 되었다. 아담이 4살이던 어느 날 이웃 사람이 우리 집에 왔다. 그 여자는 아담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방금 다운증후군이 있는 어린 소년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기사를 읽었어요. 아이가 태어난 후에 그 엄마가 돌고래 꿈을 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었대요. 나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다. 아담을 가지고 있을 때 느꼈던 그 소름이 돋는 느낌이 되돌아왔다. 이 여자는 그 엄마 말이에요. 플로리다에 몸이 부자유스러운 아이들을 돌고래와 같이 헤엄치게 하는 곳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대요. 일종의 치료법이지요. 그 기사 읽어보실래요? 2달 지나서 대서양의 물이 수영을 할 만큼 따뜻해졌을 때 나는 플로리다의 그레시키 해변에서 아담에게 스누피 그림이 있는 조그마한 노란색 잠수복을 입히고 있었다. 존과 딸아이들은 물가에 앉아서 동물 조련사와
돌고래 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심리학자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었다. 물새들이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머리 위를 선회하고 있었다. 아침 햇빛이 새들의 날개에서 번쩍였다.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알리타라는 이름의 돌고래가 스페니엘 강아지의 눈처럼 지적인 갈색 눈으로 나와 아담을 바라보며 수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꿈과 똑같지는 않았지만 너무나 비슷해서 나는 지금 자고 있는지 깨어 있는지 분간이 되지 않는 기분이었다. 나는 고무로 된 잠수화를 신고 물속으로 내려갔다. 한순간 하버드의 교수들과 옛 동료 학생들은 내 아들이 돌고래와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믿고 여기 플로리다 해안에 와 있는 나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 궁금했다. 심리학자가 아담을 내게 안겨주었다. 돌고래 알리타가 자세히 보려고 다가왔다. 나도 돌고래를 마주 바라보았다. 꿈속에서와 똑같은 느낌이었다. 존과 나는 아담이 태어난 후 멋진 꿈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아주 여러 번 경험했다. 아담을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기로 한 선택은 우리가 몹시 사랑하는 아들을 갖게 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었다. 그것은 우리를 모험을 감수하는 사람들로 만들었다. 우리는 이제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감으로써 꿈이나 직관 혹은 우리의 깊은 소망에 근거한 결정을 함으로써 잃어버리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아담이 우리에게 온 뒤로 우리는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특이한 사람들과 사귀고 터무니없거나 무모하거나 그냥 멍청해 보이는 프로젝트들을 맡았다.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다. 그러나 늘 즐거운 일이었다. 이런 생활 방식이 우리를 돌고래 연구센터에 오게 한 것이다. 물론 그럴 필요가 있으면 논리적인 설명을 할 수 있다. 그 센터를 운영하는 심리학자 데이비드 네이던스 박사는 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동작과 말하기를 개선시킨 수많은 실적을 가지고 있다. 데이브 박사는 물이 아이들의 근육긴장 저하에서 오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돌고래에 대한 호기심으로 아이들은 자신의 결함을 잊어버리고 배우고자 한다고 설명해 주었다. 나는 맞아요, 정말이에요 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는 아니에요, 데이브 박사님. 그건 전혀 논리적이지 않아요. 당신도 그걸 알고 우리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온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었다. 아담과 돌고래를 지켜본 후 나는 그 둘이 나의 세속의 감각으로는 알아볼 수 없는 어떤 방법으로 내가 아담을 임신하고 있을 때 분라쿠 인형 조종자들이 나에게 한 것 같은 식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이웃 사람이 갖다 준 그 잡지의 글에서 그 소녀는 어느 날 밤 내륙 몇 마일이나 되는 곳의 침실에서 잠에서 깨어나 그때 막 죽은 친구 돌고래의 죽음을 슬퍼했다고 한다. 그날 해안 초호 속에서 나는 아담이 태어나기 전에 내가 느꼈던 바로 그 이상한 전기적 에너지가 아담과 돌고래 사이에 오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웃고 싶으면 웃어도 좋다. 그러나 나는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다. 나는 또 그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것도 배웠다. 그래도 좋다. 가까이에 있는 것만도 특권이다. 나는 물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까지 헤엄쳐 갔다. 아담은 아직 내 어깨에 단단히 매달려 있었다. 알리타는 보이지 않았다. 우리 발밑이 맑은 초록색 속으로 사라졌던 돌고래가
갑자기 우리에게서 1미터쯤 떨어진 곳에서 솟아나와 배로 수면을 쳐서 우리에게 물을 뒤집어 씌웠다. 나는 거의 심장이 멎을 뻔했다. 아담은 기뻐서 까르륵 소리를 질렀다. 아담은 손바닥을 아래로 하고 바로 수면 위에 팔을 뻗쳤다. 알리타는 멋지게 몸을 돌려 옆으로 오면서 머리가 아담의 손을 스치도록 비스듬히 올라왔다. 아담이 알리타의 등 지느러미를 잡을 때 나는 손을 뻗어 돌고래를 토닥여 주었다. 그의 옆구리는 쾌속정처럼 매끄러웠고 그 밑 근육은 용수철처럼 힘차게 움직이고 있었다. 아담은 돌아보지도 않고 나를 놓아버렸다. 알리타는 아이의 머리가 물에 잠기지 않게 조심하며 아이를 끌고 초호의 저쪽 끝으로 나아갔다. 둘은 웃고 있는 것 같았다. 또다시 나는 꿈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물의 서늘함만이 내가 깨어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아담이 전혀 겁을 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우리가 이곳으로 오기 전에 데이브 박사는 우리에게 안내 책자를 보내주고 아이가 깊은 물이나 큰 동물을 무서워할지 모른다고 알려주었다.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나는 아담을 일주일에 한 번 수영장에 데려갔었다. 그리고 소들을 보기 위해서 농장들에도 갔었다. 소들은 돌고래와 모습은 전혀 달랐지만 크기는 비슷했다. 이 훈련을 아담은 싫어했다. 수영장에서는 젖은 새앙쥐처럼 내게 찰싹 달라붙어 있었고 소들을 보고는 겁을 먹었다. 그는 옷자락으로 자신을 울타리 기둥에 묶어놓고 목장 쪽으로 한 걸음도 더 가지 않으려 했다. 나는 돌고래 연구센터에 가는 일이 완전 헛수고가 아닐까 걱정했었다. 그런데 아담보다는 내가 더 겁을 냈다. 나는 그곳 그레시키의 물속에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제대로 하려고 애를 쓰며 이 생소한 불안정한 환경을 통제하려고 이리저리 허우적거렸다. 나는 여전히 육지동물이어서 발밑에 단단한 땅이 있는 걸 좋아했고 깊은 물이 무서웠다. 바다는 내가 아담을 가지고 있는 동안 들어갔던 그 유동적인 세계처럼 아름다웠지만 두려웠다. 그때 순수이성이라는 단단한 구조물이 나를 저버리고 마술이 나를 구해주었던 것이다. 어쩌면 내 삶은 항상 지금처럼 신비로 가득했는지 모른다. 아담이 내 주의를 그쪽으로 향하게 한 것뿐인지 모른다. 또 어쩌면 혜성이 빛의 꼬리를 끌고 다니듯이 아담이 매혹적인 마법의 순간들을 내 삶 속으로 끌고 들어온 것인지도 모른다. 어느 쪽이든 내가 놀라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으면서 그 세계 속에서 살려면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을 나는 안다. 그것은 사이렌의 노래로 나를 부르고 있지만 나는 아직도 겁이 난다. 그날 아담은 조금도 겁내지 않았다. 알리타는 초호의 가장자리에서 몸을 돌려 나에게로 돌아왔다. 아담은 웃고 있었다. 금발 아래에 그의 얼굴은 행복감을 내뿜고 있었다. 아담이 그런 미소를 띠고 있을 때 그의 얼굴을 바라보면 마주 웃지 않을 수가 없다.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전염성이 강한 그 미소를 보면 나는 우리 누구나 우주가 우호적이라고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라는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한다라는 아인슈타인의 말이 생각난다. 아담은 그 결정을 한 것 같이 보인다. 알리타는 나에게 다가오면서 속도를 늦추었다. 한 어머니가 아기를 다른 어머니에게 정중하게 돌려주는 것이다. 아담은 헤엄을 쳐서 내게로 와 내 손을 잡았다. 그 손을 공중으로 쳐들고 의기양양하게 소리치며 반가운 인사를 했다.
말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가 모든 걸 말해주었다. 그것은 환희의 외침이었고 그 자신이 다만 존재하는 데서 경험하는 순수하고 절대적인 기쁨의 표현이었다. 아담은 다시 내 어깨에 팔을 둘렀지만 나에게 의지하려고 매달린 것이 아니라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껴안는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 돌고래, 새들, 태양, 하늘, 거대한 푸른 대서양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려고 거기 있다는 것을 내가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나는 아담이 옳을 거라고 생각한다. 여기까지 진짜 책의 끝입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다운증후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셨던 분들이 계셨다면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임신하신 분들이시라면 많은 축복과 행운과 도움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